독일 통일, 영국 중앙은행 공격, 검은 수요일 사건, 대한민국 IMF 사태. 아무런 관련 없는 4가지 사건으로 보이죠? 이 4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촌장은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를 많이 매기는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은 해체되고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흡수통합되었습니다. 통일 독일은 대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특히 유럽에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국가의 안정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에서 나옵니다. 냉철한 독일도 웰컴 투 동막골의 촌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독 출신 국민들의 소비 확대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정치, 사회적 안정을 모색하고 그들의 노동력과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해 서독 경제 또한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첫 단추는 동독 출신 국민들을 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동독 출신 국민들의 왕성한 소비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서독 마르크화와 동독 마르크화의 실질 환율 비율은 1대4에서 1대10 정도였지만 통일 독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동독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해 주었는데 무려 1대1 비율이었습니다. 동독 마르크화를 보유한 국민들의 지갑이 최대 10배로 뻥튀기 된 것입니다. 독일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파티는 왁자지껄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독일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고 소비를 줄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대개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국민들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국민들은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합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일부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지만 경제 불안정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입됩니다. 국민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경제는 끝장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충분히 보유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풍부한 자금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이자 리스크가 생겨서 현명한 경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경기 침체는 제한적이며 사회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리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독일에 투자하고 독일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마르크화를 구매합니다. 마르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 후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유입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며 수입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 결과 풍부한 자금과 낮은 수입 물가로 폭발적인 경제 개발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때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의 통장 잔액이 10배가 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독일 국민들의 주머니는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독일의 파티는 이제 광란의 파티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광란의 파티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소로스. 그는 2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유럽 환율 메커니즘 가입. 유럽 환율 메커니즘은 유럽의 통화 안정성을 확보해서 유럽의 단일 통화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반 제도입니다. 영국은 ERM에 가입했었고 마르크화의 경우 1파운드당 2.7마르크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파운드와 가치 하락. 앞에서 설명한 구조와 같이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운드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독일로 쏠리며 영국 파운드화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인기 없는 파운드화의 가격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만큼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1파운드당 2.7마르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물밀듯이 썼습니다. 이 말은 외환 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의 자존심은 환율 정책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행동을 취했습니다. 고평가된 파운드화를 매도하고 마르크화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헤지펀드는 흡사 피라냐와 같습니다. 공격 대상이 피를 흘리면 수백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공격 신호탄에 따라 전 세계의 헤지펀드들은 영국 중앙은행의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파운드화 매도 압력이 너무 거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소진됐고 결국 방어에 실패하며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10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말입니다. 영국 국민들의 통장은 독일 국민들처럼 10배가 불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영국은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약 30억 파운드의 외환 보유고가 소진됐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영국 국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공격을 주도했던 조지 소로스는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영국 중앙은행 공격에 동참했던 헤지펀드들은 총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의 역사적 의미는 헤지펀드들의 국가 단위 자본 공격이 성공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요일에서 대한민국 IMF까지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국가 단위 공격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큰 이익을 본 헤지펀드들은 곧바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1994년 멕시코를 거쳐 1997년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동산과 외환 부채가 심각했던 태국이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화마는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수하르토 대통령은 실각했습니다. 1998년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비수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